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교사입니다. 2023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 회계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총평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좀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시험 전반적으로 난이도 평이했습니다. 두세 문제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강조를 드렸던 중요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합격을 위해서 회계학 점수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일 텐데요. 제가 봤을 때 80점 정도를 받으셨다면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2년도 국가직의 커트라인이 80점이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올해도 상대적으로 평이한 편이었는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 평이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점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보다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80점 정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선방을 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80점을 받았다면 안정권이다,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두세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죠. 계산 문제 그리고 말 문제. 계산 문제에서는 6번과 19번이 좀 어려웠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좀 길었기 때문에 넘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풀어주셨으면 좋았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관련된 오류가 나왔는데 이 매입과 관련된 오류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셨다면 조금 당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말 문제 8번과 10번이 다소 애매하게 출제되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만약에 3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가 내가 답이요, 나 골라줘요, 내가 답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답인 선지들이 조금 소심했어요. 내가 답인데 맞춰볼 수 있으면 맞춰봐, 내가 답이야, 나 골라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줄 수 있었던 그런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중요 주제에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 자체도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커리큘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조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패턴 회계학. 올해도 이 100개 패턴 회계학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전체 20문제 중에서 무려 18문제가 패턴 회계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시게 되면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별로 제가 연관된 패턴 번호를 옆에다 써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6번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10번 문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패턴 회계학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친근하게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요 6번과 10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패턴 회계학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본 강의에서 전부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말이 수험가에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죠.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었지만 기존의 선택 과목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맞으려면요, 무슨 말이 성립이 돼야 되냐면, 자, 전공 과목 회계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세법도 있고요, 관세법, 그 다음에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 교육학도 있고요. 전공 과목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 모든 전공 과목의 난이도가 일제히 상승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했지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었어요. 그러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출제처에서 출제진들에게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 이제 이 과목들이 필수이니 기존보다 조금 어렵게 내주세요 라고 하는 디렉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제진들은 그냥 자신들이 그 제안을 받은 그 과목 내에서 20문제를 그냥 낸 거지, 뭐 출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회계학이면 회계학, 세법이면 세법, 20문제만 주어진 그 문제수 안에서 낸 거지 문제를 무조건 어렵게 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식의 말이 계속해서 수험가에 돌고 수험생들이 걱정을 했느냐? 강사진들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더 많이 듣고 그리고 교재를 더 많이 사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겁을 준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강의를 듣고 더 어려운 교재를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진들이 본인의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밝혀졌죠. 회계학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선택 과목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제 강의 수입 그리고 교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이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 강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강의를 하고 싶다면 회계사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공단기에서 똑같이 강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2번 강의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 학원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공무원 시험은요, 회계사 시험과 달라요.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의 난이도도 다르고요, 시험 범위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이 다릅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회계사 시험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한다? 절대로 소화 못해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그걸 억지로 먹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를 못하고 체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양을 강사진들이 제시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체하다 보니까 저한테 뒤늦게 와서 패턴 회계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중요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반드시 공무원 시험은요,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적은 떨어진다고 제가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강사진들의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발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에 맞게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 합격을 꼭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해설 강의이고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은 빠르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동그라미 1번이 답이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0원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다. 지금 취득원가가 110원인데요. 잔존가치가 10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원이죠. 110원을 100원으로 고쳐주셨어야지만 맞는 문장이 됩니다. 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간단했죠. 자기주식 관련 거래에서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자기주식 거래에서 자본 총계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이 유입되면 됩니다. 현금이 유입되는 거래. 니은과 리을이죠. 자기주식 재발행. 재발행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고요. 디귿 같은 경우 자기주식 소각인데 현금이 유출하거나 또는 유입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본은 불변입니다. 니은 리을 3번이 답이었어요. 3번 문제. 투자부동산 문제였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해서 요구사항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없이 감가상각만을 하게 되죠. 지금 취득원가 5만원, 잔존가치 0, 5년의 정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평가만 하는데 5만원에 사서 6만원으로 평가를 하면 만원의 이익이 발생해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단기순이익은 만원 증가합니다. 실전에서는 뭐 문제가 간단하긴 했지만 공정가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지금 다 다르죠. 그래서 원가 모형을 그냥 무시하시고 공정가치 모형에 따른 단기순이익의 증가, 만원 증가니까 3번이 답이네. 그냥 이러한 식으로 답을 구해주셨으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도 굉장히 쉬웠죠. 사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발행 금액이 950263이네요. 그러면 지금 할인 발행된 거죠. 할인 발행. 그러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 봤을 때 할인 발행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년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이거는 그림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림 요렇게.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과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의 총액.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액면 금액 더하기 액면 이자 곱하기 만기 빼기 발행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액면이자만 8만 원에다가 만기가 3년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부분만 해도 2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죠.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24만 원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이에요. 현금. 동그라미 4번. 이자 비용이 얼마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자로 지출하는 현금이 얼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년 8만 원으로 일정하다. 이건 지금 액면 이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액면 이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맞는 설명입니다. 3번이 답이었어요.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요구사항. 기말 제공품 수량입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 지금 보면은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T 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 제공품 수량.
여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제시된 자료들을 한번 채워 넣어보죠. 첫 번째 점, 기말 제공품의 완활량 단위당 원가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수량을 적고 그 다음에 완성도를 적고 그리고 나서 완활량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뭐 구해요? 단위당 원가 구하죠. 근데 지금 여기가 200원이래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 결론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올라와야겠죠. 자, 추가 자료를 더 보시면 완성도는 60%고요. 0.6.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가 6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어떻게 구해요? 기말 제공품의 가공원가 6만 원은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한살량에다가 단위당 원가 200원을 곱해서 계산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완활량이 몇 개란 얘기예요? 300원이 되겠죠. 300원. 300개. 그럼 여기 기말 제공품 수량은 500개가 되겠죠. 500개.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수량부터 시작해서 완활량 구하고 단위당 원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줬어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기말 제공품의 완활량을 구해주시고 얘를 다시 요 완성도로 나누시게 되면 기말 제공품의 수량 500개라고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이 답이었어요. 6번 문제. 6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넘기셨어야 됩니다. 자,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시면 C 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원가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주한국은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A, B, C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C와 관련된 DL, 직접 노무원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근데 A랑 B, C 각 제품별로 정보를 줬네요. A는 생산완료 및 판매, 생산 미완료, 생산완료 및 미판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지 각각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생산 완료해서 판매되었다. 그럼 A는 뭐겠어요? 매출 원가가 되고요. B는 생산 미완료래요. 얘는 제공품이 돼요. 그 다음에 C는요. 생산이 완료되었는데 팔리진 않았대요. 얘는 제품이 되겠죠. 문제에서 세 가지 금액을 줬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기말 제품의 금액이에요. 자, 읽어보죠.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매출원가.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중에서 팔린 부분은 매출원가가 됐을 거고요. 안 팔린 부분, 기말 제품은 12만 원이 됐을 겁니다. 12만 원. 그래서 C 제품의 원가, 우리가 DM, DL, OH의 합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총 계가 12만 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12만 원. 근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자료가 있죠. 제조원가 대비 가공원가의 비율이 40%이다. 전체 제조원가 중에서 가공원가 이 두 개를 합친 게 40%래요. 그럼 얼마예요? 48,000원이죠. 이 중에서 DL이 얼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DL과 OH의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DL의 140%를 OH에 배분하겠다. 그럼 얘가 1, 얘가 1.4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DL은 얼마예요? 2만 원이 되겠네요. 2만 원. 그리고 자동적으로 OH는 28,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2만 원. 2번이 답이겠네요. 2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 뭐 워낙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죠. 원가 모형 손상차손 문제입니다. 요구사항은 X2년도 말 손상차손 환입액입니다. 주한국 X1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36,000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빵,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X1년도 말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3년인데 7월 1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6개월치 감가상각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000원을 상각하고요. 3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회수가능액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데 둘 중에 무조건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글자 볼 필요 없어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숫자만.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거. 이거 두 개가 회수가능액이에요. X1년도 말 25,000원. 5,000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X2년도 말에 재차 감가상각을 해야겠죠. 이때 주의사항. 잔존 내용연수는 2.5년입니다. 맨 처음에 3년이었는데 0.5년, 6개월을 상각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감가상각비는 25,000 곱하기 2.5분의 1, 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15,000원이 되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손상차손 환입을 해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죠. 지금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차손 환입에 한도가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12,000원을 상각해서 18,000원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회수가능액이 19,000원으로 18,000원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려요. 그러면 손상차손 환입은 3,000원이 되겠네요. 3,000원. 2번이 답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 옳은 동그라미. 1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저희 우발부채 같은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면, 아니죠, 높지 않다면이죠. 높지 않다면 주석에 공시하고요. 희박한 경우 주석 공시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박하지 않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에 인식하래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하면 BSIS 현표 자본변동표에다가 주석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 아닐까? 조금 애매하니까 세모치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2번.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하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 측정할 때 고려한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 이익과 충당부채는 무관합니다. 3번.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발자산이 아니니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우발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 높다. 이 경우에 주석 공시고요. 그리고 거의 확실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지금 얘도 맞네? 그러면은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도 맞고 2번도 맞으니까 뭐가 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 중에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손실부담 계약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손실부담 계약 시에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 자, 그럼 이제 1번과 3번 중에 답인데 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재무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5가지입니다. BSIS, 현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까지. 주석을 포함하는데 기준서 전체를 보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을 제외하는 의미, 좁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재무제표가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준서 원문에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맞고요. 재무제표가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는데 무조건 3번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무조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셨다면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9번 문제. 선입선출법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기말재고자산인데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가장 늦게 산 재고자산의 물량이 기말재고로 남죠. 물량을은 먼저 파악해 보시면 기초재고가 지금 10개예요. 5,000원인데 개당 500원이니까 기초 10개가 있었고요. 추가로 매입 100개를 해요. 그리고 판매 50개를 합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는 게 60개죠. 근데 FIFO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는요 전부 다 요 매입 물량이에요. 요 매입 물량 10개는 다 팔리고 없어요. 그러면 지금 100개 산 것 중에 60개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100개가 얼마짜리냐면 개당 500원에 사면서 매입운임 50이 지출이 되었대요. 그럼 개당 금액이 550원이 되겠죠. 500원에 사면서 매입운임 50원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후에 50원에 매입 애누리 또는 할인을 받았대요. 그럼 이 매입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해요? 아니면 취득원가에서 빼요? 취득원가에서 빼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중에 매입한 이 물량이 단위당 500원짜리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60개가 남아있다고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예요? 3만 원이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2번.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다소 애매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현금 흐름표는 일정 시점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장난을 쳤냐면 일정 시점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현금 흐름표는 특정 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계 기간 동안 변동분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죠. 회계 원리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정 시점이 아니라 회계 기간 동안의 이렇게 바뀌었어야지 올바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1번 문제 현장에서 저도 보면서 참 치졸하다 내지는 쪼잔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문장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기준서 원문을 뒤져봤는데 기준서 원문에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IFRS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그냥 교수가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장을 일부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서 원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 원리 때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기억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확실하게 맞는 말이고 이제 3번, 4번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문장이었을 텐데 그냥 다 좋은 문장들이에요. 현금 흐름표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저런 것도 제공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모두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문장이었어요. 조금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 11번 문제 가볼게요.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답으로 가보죠. 4번입니다.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한다.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다. 감소죠, 감소.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모두 다 허용하게 되면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죠. 12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쉬웠었죠.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번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의 흐름인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문장이 답이었습니다. 3번. 기업은 의사결정 시 기회원가와 매몰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각각 기회비용 그리고 매몰비용과 같은 말인데요.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관련원가예요. 이미 지나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데 기회비용, 얘는 관련원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3번이 답이었습니다. 13번 문제. 목표이익 CVP 분석인데요. 약간 응용이 들어갔어요. 자, 목표이익을 10만원으로 정할 경우 책정되어야 할 1회 이용요금입니다. 자, 우리 목표이익 CVP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목표이익 더하기 고정원가 나누기 공원이익률 또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해서 우리가 답을 구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다 주고 문제에서 이용요금을 물어봤어요. 이용요금. 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목표 판매량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목표 판매량. 지금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로 이미 예상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1000회예요. 1000회. 1000명한테 내가 팔 것 같다. 목표이익은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10만원이에요. 얘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목표 판매량이 나오는데 단위당 공원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판매 가격, P라고 할게요. 판매 가격. 여기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표 판매량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하게 되면 20만원 나누기 1000이기 때문에 네, 20만원 나누기 1000이기 때문에 200이 나오죠. 여기가 200. 근데 단위당 변동원가가 지금 100원이에요. 그럼 P가 300이 돼야겠죠. 300.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15번 문제가 정부회계 문제였는데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에서 두 문제가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모두 다 맞히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비교한 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잘못됐죠.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때 인식한다.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1번이 답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맞습니다. 15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회계기준, 지자체회계기준을 동시에 묻는 문제였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이었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이거 뭐로 인식해요? 유산자산으로 인식하죠. 유산자산.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16번 문제. 굉장히 쉬웠죠. 16번 문제. 이건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결산수정분계. 어떻게 해요? 상품, 기초재고 없애고, 그 다음에 매입도 없애야죠. 매입도 없애고, 그 다음에 상품, 기말 인식한 다음에
대차 차익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죠.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자, 기초재고액 1,000원, 기말 2,000원, 매입액 6,000원.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예요? 5,000원이 되겠죠. 5,000원. 이게 답이에요. 4번이죠. 4번. 4번이 정답 선지였습니다. 17번. 17번 오류 수정 문제였는데 수정 전 시산표상 수익과 비용 총액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수정 전 NI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30만 원. 그리고 나서 수정 사항들을 하나씩 반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대요. 반영하면 되죠. 6만 원. 급여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는데 반영을 안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8만 원. 비용이에요.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인식했는데 이 중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 중에서 올해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올해 3만 원, 내년에 9만 원을 각각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를 1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해당하는 금액인 3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마지막 24만 원을 수취하면서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8만 원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8만 원 그리고 16만 원이 각각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인데 올해 24만 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그러면 내년도 수익까지 올해 미리 다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원의 수익을 올해 없애주셔야겠죠. 그러면 요거 다 계산을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2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11만 원이니까 답은 9만 원이 되겠네요. 9만 원.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18번 문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굉장히 쉽죠.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단기순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간접법으로 구할 겁니다. 간접법. 간접법 공식이 어떻게 돼요? 영업 캐시플로우는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비영업 손익을 빼고 영업 자산 증가액을 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부채 증가액을 더해 주시면 되죠.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단기순이익 2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 비영업 비용입니다. 더해 주셔야 돼요. 미지급 비용 증가, 영업부채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증가, 영업자산이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성급비용 증가도 마찬가지로 영업자산이기 때문에 4,000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16,000원이 됩니다. 16,000원.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19번 문제. 이게 핵심이었죠.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문제들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19번 문제,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지금 매입과 관련된 오류가 등장했는데 이 매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무원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오류고요. 회계사 시험, 그것도 2차 시험에서나 등장하는 굉장히 어려운 오류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점. X1년 외상 매입액 10,000원을 X1년의 매입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X1년 기말 매입 채무 10,000원.
과대 계산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X2년도에 외상 매입한 금액을 X1년도에 매입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X1년 기말에 매입 채무가 10,000원 과대 계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입 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재고 10,000원, 매입 채무 10,000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때 재고자산의 오류는 밑에 있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 과대 계상되었다. 밑에서 따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무시하고 매입 채무만 지금 없는 건데 새로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말 매입 채무가 10,000원 과대 계상됩니다. 그럼 이거를 X1년도 또는 X2년도 단기 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매입 채무가 단기 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기말 매입 채무는요, 정체가 뭘까요? 매입 채무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 그리고 부채는 단기 순이익과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반비례하죠. 자, 그러면 우리 늘 그렸던 손익변동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매입 채무, 지금 부채가 X1년도 기말에 10,000원 과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X1년도에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부채를 10,000원 줄이니까 단기 순이익은 10,000원 늘어나겠죠. 10,000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도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 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동 조정 우려예요. 그리고 나서 기말 재고자산 20,000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00원을 줄이고 그 다음 해에 20,000원이 늘어나겠죠. 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X2년도 단기 순이익은 10,000원이 늘어나겠네요. 증가. 지금 문제에서 오류가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오류 수정이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10,000원 증가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지금 이게 안 와닿으실까봐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려드릴게요. 재고자산 X1년 그리고 X2년. 우리가 재고자산 T 계정은 이렇게 그리죠. 기초, 매입, 매출원가와 기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 X1년도에 기말 재고자산 20,000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대요. 그럼 여기 20,000원을 줄여줘야겠죠. 20,000원이 크니까 20,000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X2년도 매입인데 X1년도에 매입으로 처리되어 있대요. 그러면 X1년도 재고자산 매입액도 마찬가지로 10,000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애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 X1년도 원장을 봤을 때 차변은 10,000원을 줄여줬고 대변은 20,000원을 줄여줬어요. 그럼 이게 지금 대차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10,000원을 늘려줘야겠죠. 이게 손익변동표상에 마이너스 10,000원으로 보여진 거예요. 매출원가가 10,000원 늘어나면 단기순이익은 10,000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X2년도에는 이 기말 재고가
X2년도 기초재고로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2만원 과대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만원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X2년 입장에서는 매입액이 지금 과소계상된 거예요? 과대계상된 거예요? X2년도 입장에서는 과소계상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야 될 애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작다고요. 10,000원을 늘려줘야 돼요.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재고자산 원장이 대차가 맞겠어요? 10,000원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은요? 매출원가가 10,000원 줄어들면 단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하겠네요. 이게 표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 수정분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로로 한번 보죠. 이 표를 가로로 한번 볼게요. 손익변동표를 가로로 누적해서 보게 되면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가 나와요. 근데 매입 채무도 지금 누적해서 0이 되고요. 재고자산도 누적해서 0이 되면서 매입 채무 또는 재고자산에는 현재 오류가 없습니다. 매입 채무와 재고자산 모두 다 유동 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다 재고가 되면서 오류 또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로로 읽어봐야겠죠. 세로로.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뭐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 10,000원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로 가요? 매출원가로 가죠. 매출원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가는데 지금 매입 채무 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수익 비용은 매출원가밖에 없어요. 그 금액이 플러스 10,000원이다. 그러면 비용이 10,000원 감소한다는 얘기죠. 대변에 와야 돼요. 이렇게 돼요. 수정분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이거를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 뭐랑 똑같냐면 지금 매입 채무 X1년도에 요 매입과 관련된 오류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10,000원 늘어나고 대신에 올해 매출원가를 10,000원 더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 기말재고자산 20,000원 과대계상 때문에 이익잉여금 20,000원을 줄이고 나서 올해 매출원가를 20,000원 덜 인식하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요 두 줄을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합치면 이거예요. 요거 두 개 합친 게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로 보시나 밑에 거로 보시나 똑같습니다. 뭐 수정 분계까지는 문제에서 묻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요. 요 표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같이 틀리는 문제예요. 괜찮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애 X표 쳐주시고요. 1번이 답이었죠.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 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단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손익계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NI를 보여주고 그 밑에 OCI를 더해서 총포괄이익을 보여주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NI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NI 더하기 OCI는 CI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단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시할 수 있죠. 지금 두 개를 쪼개서 표시했잖아요. 쪼개서 표시하면 당연히 단기손익을 보여주는 수익과 비용 전부 다 단기손익 부분이 될 텐데 단기손익 부분만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단기 손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개 손익계산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2번.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맞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했던 문장이죠. 상계는 기준서에서 요구하지 안 한다. 맞고요. 4번. 재무제표가 K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에 KIFRS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겠죠. 준수 안 했는데 준수해서 작성했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일단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시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특히 굉장히 긴장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긴장된 상황에서 문제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끝나진 않았죠. 면접이 남아 있잖아요.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나서 면접까지 잘 준비하신 다음에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방직 시험이라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지방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국가직 공무원에서 다소 원하지 못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털고 일어나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험은 지나간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쉬워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험의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이제 끝난 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다시 복귀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남은 기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해설 강의가 다소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기 홈페이지나 또는 제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